2장 거시경제 측정하기입니다. 2장에서는 이제 거시경제 주로 GDP, 그다음에 물가를 어떻게 측정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은 Gross Domestic Product를 이제 줄여서 우리가 GDP라고 표현하고요. 국내 총생산입니다. 한 경제의 이제 상태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보통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1년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1분기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가장 짧은 기간은 이제 1쿼터 1분기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연간 단위로 GDP를 이제 측정을 해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이제 일정 기간 동안 어떤 경제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우리가 GD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국민계정 (National Income Account) 상에 이제 생산이라고 하는 것과 지출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해야 되는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GDP를 생산 측면에서 측정할 수도 있고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Production Approach라고 하고요. GDP. 그 다음에 두 번째로 Expenditure Approach라고 부르는데 지출 측면에서의 GDP라고 또 불러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반드시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생산 측면에서 GDP, 그러니까 생산한 것들, 생산된 것들의 이제 가치를 모두 집계를 해서 우리가 GDP를 계산을 하는데 구체적인 예는 이제 이어서 보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우리가 측정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측정한 것이 결국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아지는데 뭐 지출은 말 그대로 이제 지출한 것들을 합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 뭐 가계 그 다음에 뭐 기업 정부 뭐 이런 이제 경제 주체들이 한 국가 경제를 구성하게 될 텐데요. 이들 물론 대외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이들의 이제 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GDP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소득 측면에서의 GDP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인컴 어프로치든 익스펜디처 어프로치든 뭐 프로덕션 어프로치든 이 세 가지는 그 바이 컨스트럭션,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셋이 항상 같은 값을 갖도록 국민 계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쿠즈네츠라고 하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이 GDP에 대한 개념을 처음에 이제 개발을 해서 국가 경제의 어떤 전반적인 상태를 이제 모니터링하고 이제 리포트하기 시작한 거고요. 그 기원은 왜 이제 GDP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개발을 한 것이죠. 만들어서 이제 국가 경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리포트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대공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계 경제의 대공황을 거치면서 대공황 당시에 경제 상황이 극도로 나빴었는데 4명 중에 한 명이 실업자였었던 거잖아요. 대공황 상황에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가 사실 그때는 없었습니다. GDP라고 하는 지표가 당시 대공황 시기에는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이제 극심한 경제 위기를 겪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런 어떤 경제 상태, 국가 경제 상태를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지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것을 개발해낸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어떤 것이고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또 어떤 것이고 이어서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는 어떤 것인지 이어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산 측면에서의 GDP, 프로덕트 어프로치고요. 지출 측면에서의 GDP,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의 GDP는 항상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기본 설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by construction입니다. 그러니까 GDP를 만들 때 이 세 개의 값이 항상 같아지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연히 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이 세 개가 반드시 같아져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익스펜디처를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인컴을 조금 다르게 정의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세 개의 값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익스펜디처나 혹은 인컴이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프로덕트와 같아지도록 이제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설계상 사실 정의상 같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호머 심슨과 이제 머지 심슨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두 사람은 오렌지를 재배를 합니다. 심슨 부부가 오렌지 수확할 때는 이제 스프링필드에 있는 주민들의 이제 레이버를 사용을 하는데요. 주민들을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해, 뭐 1년이든 뭐 분기든 뭐 한 일정 기간 후에 이제 호머와 마지는 오렌지를 수확을 해서 판매를 한다라고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죠. 자,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바로 심슨 부부가 1년 동안 생산한 혹은 뭐 수확한 오렌지의 개수를 이제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개수라고 해도 괜찮고요. 또는 이것을 시장 가격으로 평가한 것이다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우리가 이어서 다음 섹션에서 보도록 할 거고요. 시장 가치로 평가한 것이다, 측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평가한 것입니다. GDP를 그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 1년 동안 수확한 혹은 재배한 오렌지의 개수, 시장 가치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가장 간단한 것은 호모와 마지한테 물어보면 되겠죠. 몇 개나 수확을 했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괜찮고 이 두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제 스프링필드 주민들을 따라다니면서 모두 몇 개를 수확했는지 세어보는 방법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고요. 두 번째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하고 또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보면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이제 심슨 농장에 와서 오렌지를 구입한다라고 한번 해보죠. 뭐 스프링필드에 있는 주민들이 오렌지를 구입할 테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의 이제 시간의 단위가 1년이니까 1년 동안 스프링필드 주민들이 이제 뭐 호머와 마지에게 와서 오렌지를 구입을 할 텐데 자, 이 사람들이 주민들이 오렌지 구입에 사용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이게 바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됩니다. 자, 만일 동네 사람들이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다 구입했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구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남는 게 있을 수 있겠죠. 이 문제는 또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남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구입하지 않고 남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판매하지 않고 남은 것이 있을 때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이따가 또 할 텐데요. 여하튼 만일 동네 사람들이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구입했다고 한다면 총 지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출 측면에서의 GDP, 뭐 국내 총생산에 대한 지출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요. 자, 이게 되고 결국은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동일해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1년 동안 수확한 오렌지의 개수인데 제가 지금 뭐를 전제했냐면 주민들이 심슨 부부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구입했다면 그렇다면 구입한 것과 생산한 것이 같아지겠죠. 구입 혹은 뭐 지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어서 금액의 단위긴 하지만요. 지출 혹은 뭐 구입 다 괜찮습니다. 지출은 바로 생산과 같아지게 돼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지출 측면에서의 GDP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만일 현실 경제에서는 어느 기업이 생산한 것이 다 소진되지는 않습니다. 생산 물론 이제 다 그런 기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도 있을 텐데 생산한 것이 다 팔리지 않는다면 누군가 구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죠. 물론 이제 경제학 원론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수확한 오렌지의 개수와 주민들이 구입한 오렌지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니까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 이제 그것이 다시 소득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서 했는데요. 이제 소득 측면에서의 GDP, 인컴 어프로치는 또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죠. 심슨 부분은 수확한 오렌지를 모두 판매해서 수입을 얻습니다. 판매하게 되면 이제 판매에 따른 수입을 얻게 되겠죠. 뭐 대충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호머와 마지의 수입이 발생을 할 거예요. 죄송합니다. 수입. 자, 이 가운데 뭐 다양한 비용이 발생하겠지만 이제 스프링필드 주민들한테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의 레이버 서비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스프링필드 주민들에게 임금을 지급합니다. 뭐 다른 비용은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죠. 뭐 오렌지 뭐 재배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건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뭐 나무만 심어 놓으면 오렌지가 잘 자란다. 그래서 사람만 필요한 경우라고 한번 해보죠. 그래서 임금을 지급을 하면 나머지 수입에서 임금을 차감하면 빼고 나면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게 바로 아주 간단한 형태의 이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윤은 바로 호모와 마지한테 돌아가는 이윤이겠죠. 그래서 오렌지를 수확한 주민들한테 이제 약속한 임금을 지급을 하면 주민들은 임금 소득을 얻게 됩니다. 자, 이건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고요. 노동 서비스를 제공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나머지를 우리가 이윤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 이윤은 누구한테 돌아가냐면 호모와 마지한테 돌아가겠죠. 그래서 심슨 부부는 자신의 수입 가운데 이제 일부를 주민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제 자신들의 소득, 이윤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는 물론 이제 호모와 마지가 여기서 이제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요. 호모와 마지는 사실 이제 기업 큰 틀에서 보면 기업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기업을 하나 가지고 있고 그 기업에서 발생한 이윤을 마치 꼭 배당 소득으로 가져가는 것이 되겠죠. 현실에서는 이제 이윤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이윤을 실제로 기업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뭐 재투자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내 유보의 형태로 일종의 이제 소득의 형태로 회사에 그 뭐라고 할까요? 킵해두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주들에게 그 회사의 어떤 지분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이제 100%다 배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윤 소득은 바로 배당 소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렸듯이 이윤은 여러 가지 형태로 기업이 사용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이제 경우는 모든 이윤을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당 소득으로 돌려준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바로 심슨 부부의 이윤, 소득, 뭐 배당 소득 다 좋습니다. 가져가게 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윤 소득과 주민들이 가져가게 된 임금 소득을 합치면 바로 수입이 되고요. 이 수입은 결국 뭐와 같냐면 앞서 얘기했듯이 수확한 오렌지가 모두 다 판매가 된다면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프로덕션 어프로치와 그다음에 익스펜디처 어프로치가 반드시 같게 되는 것이죠. 같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지출이 수입하고 같은 것이잖아요. 실제로 주민들이 오렌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대가로 금액을 지급했을 텐데 그것들을 다 합치면 구입한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지출이고요. 그 다음에 호머와 마지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수입이 되겠죠. 수입과 지출은 같습니다. 이 경우에. 그래서 결국은 그 수입이 주민들에게는 임금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고 호머와 마지에게는 이윤의 형태로 소득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과 여기에서는 이윤 소득, 임금 소득이 같아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 수입은 주민들이 가져가게 된 임금 소득과 그 다음에 호머와 마지가 가져가게 된 이윤,
합친 것과 같아지겠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수입은 지출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소득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는 것은 국가 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이 구성원들의 소득을 합친 것이고요. 뭐 우리는 간단하게 임금 소득과 이윤만을 생각을 했습니다만, 자, 이게 바로 소득 측면에서의 GDP가 되고 그것이 결국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라고 하는 걸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서 이게 생산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것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심슨 부부와 주민들의 소득을 합치면 판매한 오렌지의 이제 가치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요. 그래서 생산 측면에서의 GDP는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 그리고 이것은 다시 소득 측면에서의 GDP와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어떻게 측정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앞서 봤던 것은 생산 측면에서의 GDP가 지출 측면에서의 GDP와 같고, 이것은 다시 소득 측면에서의 GDP와 같다는 걸 확인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지출 측면에서의 GDP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펜디처 어프로치고요. 생산은 지출과 반드시 같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by definition, by construction 그런 것이기 때문에 왜 그렇지라고 혹시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DP를 그렇게 설계한 거예요. 지출은 목적에 따라서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consumption, 소비고요. consumption의 C를 따서 C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investment, 투자 I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은 government expenditures에서 G를 따서 이제 G라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컴포넌트가 net export에서 net의 N과 export의 X를 따서 이제 NX라고 쓰는데요. 그래서 거시경제학자들은 흔히 경제 전체 소비를 그냥 줄여서 C라고 부르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경제 전체의 투자를 그냥 I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그냥 G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순수출은 net export라고 쓰는데요. 순수출은 뭐냐면 조금 이따 나오긴 하겠지만, 순수출은 이제 수출과 수입의 차이예요. 수출에서 수입을 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을 했다는 것은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이제 대외 부문 외국에 판매한 거잖아요. 그 재화가 바깥으로 나가고, 재화가 나가고, 재화를 이제 goods and service라고 goods라고 쓰겠습니다. 재화가 나가고 반대급부로 뭐 이제 달러가 들어오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달러라고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수입은 반대겠죠. 달러가 나가고 대외 부문으로부터, 이쪽이 이제 한국입니다. 대외 부문으로부터 이제 goods가 들어오는 경우가 수입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GDP를 얘기할 때는 금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뭐 재화와 서비스의 단위를 사용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몇 단위, 뭐 재화가 얼마만큼.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뭐 하나를 집어서 이것이 GDP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화폐 단위를 쓰는 건데, 만약에 호머와 마지 심슨의 이그젬플에서처럼 오렌지만을 생산한다고 한다면 밖으로 나간 오렌지와 들어온 오렌지의 차이가 net export라고 하겠죠. 우리가 만들어서 외국에 판매한 수출입니다. export인데 그 오렌지의 개수에서 우리가 수입한 오렌지의 개수를 빼면 그게 바로 net export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현실에서는 매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수출되고, 또 매우 다양한 재화와 서비스가 수입되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보통 이제 달러라든가 또 혹은 뭐 원화 가치로 환산한 다음에 그 차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뒷부분에 또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에서는 간단한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재화가 생산이 되면 그게 어느 경우에 C가 되고, 어느 경우에 I가 되고, 또 어느 경우에 G가 되는지, 또 어느 경우에 NX로 들어가는지 한번 볼 텐데요.
자, 어떤 컴퓨터 회사가 컴퓨터를 만들었습니다. 일단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건 생산 측면의 GDP에 포함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지만 Y라고 쓰면 이제 우리가 이 Y를 GDP를 나타낼 때 Y라고 하는 변수를 씁니다. 그냥 그 거시경제학자들의 컨벤션이에요. 그 Y라고 대문자 Y라고 쓰면 이건 보통 이제 GDP를 가리키는 Y고, 그 다음에 C는 소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Y라고 하는 것은 결국 C 플러스 I 플러스 G 플러스 NX와 같다. 여기서 이제 NX는 바로 export에서 import를 뺀 것입니다. M은 import고요. 좀 헷갈리시면 IM이라고 써도 괜찮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만들었으니까 그 컴퓨터는 이제 GDP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컴퓨터는 이 네 가지 컴포넌트 중에, 이 카테고리 중에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그 기준은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이제 이런 기준을 적용을 해요. 그래서 누가 구입을 했는가에 따라서 1, 2, 3, 4 중에 하나에 포함이 될 것입니다. 보시면 여러분이 만약에 구입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제 컨섬션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자, 어떤 회사가 그 컴퓨터를 구입했다면 생산된 GDP에 컴퓨터가 들어가 있는 것은 맞고요. 이제 이것을 어디에 여기에 넣을 것인지, 자, 이쪽은 생산이고 왼쪽은 생산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오른쪽은 지출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렇다면 이걸 여기에 넣을 것인지 여기에 넣을 것인지를 이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누가 구입을 했는가. 기업이 구입을 했다면 이제 투자라고 우리가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구입을 했다면 우리가 이것을 G에 포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에 판매한다면, 외국에 수출했다면, 그러면 이제 net export 여기 이 NX 컴포넌트에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누가 구입했는가, 그것이 가계인가 혹은 소비자인가, 가계 부분인가 혹은 기업 부분인가 혹은 정부 부분인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대외 부문. 그래서 거시경제학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누가 어떤 재화를 구입하고 누가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크게 이제 가계의 의사결정, 기업의 의사결정, 정부의 의사결정, 대외 부문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거시경제학을 연구하는 것이 비교적 거시경제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요. 이제 expenditure approach에 따라서 그렇게 우리가 CIG, NX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 이제 우리가 Y라고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고요. GDP를 가리킵니다. 자, 이것은 소비가 될 수도 있고 투자, 기업들이 구매한다면 투자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 활동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다음에 소비는 기본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신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혹은 내구재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내구재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진 않는데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보통 자동차 혹은 이제 주택 구입은 사실 소비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주택을 구입하는 것도 잠깐 한번 따로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자동차, 주택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 뭐 가전 제품들 같은 거 많이 사용을 하죠. 뭐 세탁기, 냉장고 뭐 이런 것 등등등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내구재라고 부르는데요. 내구재를 우리가 durables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구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자동차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니죠. 자동차 혹은 주택 자체를 소비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먹거나 마시거나 뭐 가전제품을 먹거나 마시거나 하지는 않잖아요. 입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나 이런 이제 가전제품이나 주택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제 뭐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고, 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있죠. 그렇죠? 주택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고, 가전제품도
뭐 냉장고가 있다면 냉장 서비스를 사실 우리가 소비하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소비하는가라고 했을 때는 가전 제품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혹은 뭐 TV 자체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TV가 제공하는 뭐 엔터테인먼트를 우리가 소비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뭐 마이크로웨이브가 있으면 마이크로웨이브가 살아있는 것 같긴 하지만 마이크로웨이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사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재화들 우리가 보통 식료품이라든가 혹은 우리가 non-durables라고 하는 비내구재는 보통 이런 것들입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이제 혹은 뭐 옷은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의와 식에 해당하는 것들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반대로 이게 의고 이게 식입니다. 식료품이라든가 옷 같은 것은 이제 우리가 비내구재라고 부르고 이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되는 재화를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소비에서 이런 자동차 구매라든가 주택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 주택 구입은 소비에 바로 들어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복잡한 거여서 이건 제가 잠깐 지워 놓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주택 구매 자체보다는 주택이 제공하는 사실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동차 구입이라 가전제품 같은 것들을 구입할 경우에 뭐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걸 우리가 보통 내구재라고 하고요. 이 내구재 소비는 직접적인 어떤 소비를 통해서 효용을 소비자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고 이들 제품이 제공하는 이제 서비스를 소비를 함으로써 효용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투자를 하는 것과 매우 비슷한 그런 형태를 갖기도 해요. 그래서 뭐 적지 않은 거시경제학자들은 이런 내구재 소비, 가계 부문에서 발생하는 내구재 소비를 비교적 투자와 같이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너무 좀 어려운 얘기여서 여기에서는 그냥 소비자들의 가계 소비에도 비교적 투자의 형태를 취하는 그런 재화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소비로 구분을 하고요. 어떤 거시경제학자들은 이것을 투자로 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기회가 되면 여러 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정답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거시경제학에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 반드시 그렇다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한번 분석하고 싶다. 이것의 효과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그렇다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뭔가 기준을 조금 바꾸거나 카테고리를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때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마치 꼭 경제학이 정답이 있는 그런 있는 학문 분야, 필드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당연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이제 거시경제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중에 사실 데이터로부터 사람들이 발견한 현상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론으로부터 추상적인 어떤 개념으로부터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둘이 사실 많이 섞여 있어서 거시경제학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 차이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하튼 GDP 우리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들은 이제 소비, 투자, 정부 지출 혹은 이제 순수출로 구분이 되는데요. 보시면 자 여기가 Y고요. 구분을 한번 하겠습니다. 나머지가 이제 컴포넌트인데 첫 번째가 C, 그 다음에 총 자본 형성이 I입니다. 총 자본 형성은 총 고정 자본 형성과 재고 증감, 인벤토리라고 부르는데요. 재고 증감의 합이고요. 그리고 다시 총 고정 자본 형성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지식 재산 생산, R&D예요. R&D 투자입니다. 예전에는 없었는데 2000년대 한 중반부터 새롭게 GDP 편제할 때 포함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G, 그 다음에 순수출은 net export라고 썼고요. 순수출은 바로 export와 import의 차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export고
여기가 바로 import겠죠. 재화와 서비스의 수출과 재화와 서비스의 수입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총 자본 형성 말씀을 드리면 총 자본 형성은 총 고정 자본 형성과 재고 증감을 합친 것이고 총 고정 자본 형성은 건설 투자, 설비 투자, R&D 투자 이 세 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C와 I와 그 다음에 G와 NX를 더하면 이제 GDP가 되겠죠. 1914조 원. 2019년에 한국 명목 GDP는 명목 GDP는 이제 그 해의 화폐 가치를 적용해서 계산한 것이다. 그냥 그 해 당해 년도의 가치, 19년의 화폐 가치와 18년의 화폐 가치, 그다음에 20년의 화폐 가치가 서로 다 다르겠죠. 화폐 가치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2019년의 화폐 가치로 측정을 했을 때 2019년의 GDP가 1914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략 기억하기 쉽게 대한민국의 대략 최근 연간 GDP는 뭐 한 2천조 원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2천조 원입니다.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10년 만에 한 10년, 12년 만에 10년에서 한 12년 사이에 이제 두 배가 됐습니다. 한 10년쯤 전에 제 기억에 대략 한 2008년, 아닙니다. 2009년에서 2010년 정도에 한국 GDP가 1000조였으니까요. 아닌가요? 잠시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나오니까요. 저 기억이 그때 1500조였는지 1000조였는지 가물가물한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민간 소비 지출, 민간 최종 소비 지출 이 C가 바로 대략 한 930조 원이고요. 전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건 비교적 경제 규모가 큰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국가들, 그 다음에 1인당 소득 수준이 우리와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높은 국가들을 보면 대략 민간 소비 지출의 비중은 60% 정도 돼요. 60에서 65%가 대체적인 비율인데 이제 한국은 그거에 비하면 매우 낮은 편이고요. 이제 반대로 투자에 해당하는 총 자본 형성 혹은 뭐 총 고정 자본 형성의 경우에는 30% 정도 됩니다. 이건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보통 다른 나라들은 15%에서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기업의 투자의 비중이 비교적 한국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건설 투자 비중 15%, 설비 투자가 8% 정도 되고요. 재고 증감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리다가 말았었는데 여기서 설명하겠다고 하고 자 호머와 마지 이그젬플에서 실제로 스프링필드의 주민들이 오렌지를 다 구입을 하게 된다면 그래서 생산된 수확한 오렌지 중에 남는 것이 없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를 했었는데 생산한 것 중에 판매하고 남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팔리지 않을 거예요. 팔리지 않고 남는 것이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기업이 컴퓨터를 생산을 했습니다. 혹은 뭐 스마트폰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해 기간 동안 생산을 하고 판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판매되지 않고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이 있을 텐데 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계정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이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쿠즈네츠가 고안해낸 하나의 어떤 기법인데 여기에서는 생산했지만 팔리지 않고 남은 것을 재고 증감으로 집어넣자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한번 앞에 이그젬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앞에 이그젬플에서요. 자 컴퓨터를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구입하면 소비고요. 이제 기업이 구입하면 투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A라는 기업이 컴퓨터를 만들었고 B라고 하는 기업이 구입을 했을 때 이야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I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분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기서 I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I는 바로 총 자본 형성이 아니라 총 고정 자본 형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시죠. 다시 돌아가 보면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고 증감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건설 투자와 설비 투자와 R&D 투자만 총 고정 자본 형성이라고 해요.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A라고 하는 기업이 만들어낸 컴퓨터를 B라고 하는 기업이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B라고 하는 기업에 투자가 발생한 건데 사실상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새로운 컴퓨터의 구입은. 자, 그런데 이제 컴퓨터를 생산을 했는데 A라고 하는 기업이 뭐 여러 기업들한테 판매하고 뭐 소비자들한테 판매하고 정부에도 뭐 조달하고 판매하고 해외에 수출하고도 남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남은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C에도 들어가고 I, G, NX 다 들어갔는데 실제로 생산한 것은 100대인데 팔리지 않고 남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10대가 남았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러면 이 항목대로 우리가 이 컴포넌트에 각각 소비, 다른 기업이 구입한 투자, G, NX 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남는 게 10대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생산한 것과 구입한 것이 다른 경우에는 그러면 바로 이 회사의 투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B라고 하는 회사가 컴퓨터를 구입했으면 그 컴퓨터의 구입은 총 고정 자본 형성입니다. 아마도 컴퓨터는 건설 투자가 아니잖아요. 뭐 집 짓거나 건물 짓거나 빌딩을 짓는데 투입된 것은 아니에요. 공장 플랜트를 짓는 것도 아니니까. 그 다음에 R&D 투자라고 보기도 어려워요. 컴퓨터는 그러니까 설비 투자에 들어갈 거예요. 컴퓨터 같은 것들은 대부분 설비 투자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A가 생산해서 판매하고 남은 컴퓨터 10대는 이제 A의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A의 재고 증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I로 다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이 구입한 컴퓨터는 다른 기업들의 총 고정 자본 형성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기업이 생산했지만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재고는 A라고 하는 회사의 재고 증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0개를 집어넣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판매되지 않고 남은 것들은 바로 생산한 기업의 투자, I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신이 생산을 했는데 판매하지 못하고 남은 것이 있어요. 그건 그냥 자기가 구입해서 투자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재고라고 하는 것은 한 기간이 지났어요. 1년 동안 생산하고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해에 다시 이제 판매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재고는 보통 우리가 경제 상황이 어떤가를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도 해요. 어느 시점에서 재고가 막 늘어난다 라고 한다면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음 기에 혹은 내년에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 기에 생산량을 늘리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재고를 비축해 두는 거예요. 다음 기에 생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도 하나 있고,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하는 일종의 선행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리딩 인디케이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리딩 인디케이터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같은 시각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빠요. 그래서 올해 초에 생산해 놨던 것들을 거의 판매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을 했는데 마치 뭐 미래의 어떤 수요가 좋아질 것이다, 미래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생산을 늘린 것이 아니라 그냥 레귤러하게 생산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고 수요가 급감해서 기업들의 생산한 것 중에 일부만 판매가 되고 일부는 판매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재고가 쌓이겠죠. 재고가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재고가 늘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또 이런 경우에는 어떤 리세션의 지표로 사용하기도 해요. 재고가 늘어나는 시점은 일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비교적 나쁜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지출 같은 경우에는 2019년에 한 330조 정도 됐고요. 그 다음에 전체 GDP에서 한 17% 정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출, 우리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보시면 한 해 GDP가 2,000조가 조금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출한 규모와 수입 규모, 그러니까 수출한 것은 우리가 생산해서 외국에 판매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수입은 외국에서 생산된 것을 우리가 구입한 거예요. 이 둘을 합치면
수출과 수입을 합치면 대략 한 1460조, 뭐 1500조 정도 됩니다. 굉장한 규모죠. GDP의 거의 뭐 한 4분의 3에 60, 70%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규모를 우리가 측정을 할 때 교육 규모인데요. 교역 규모, 트레이드 볼륨이라고 교역 규모, 네, 발음이 어렵네요. 교역 규모는 보통 이제 이렇게 측정을 해요. 전체 GDP에서 수출과 수입을 합친 금액의 비율. 우리 같은 경우면 지금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대략 한 70% 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입은 37%, 그 다음에 수출은 전체 GDP의 한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순수출 계산해 보면 수출이 이제 수입보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GDP 대비 한 2.9%쯤 되고요. 대체적으로 한국 경제의 주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민간 부분의 소비 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요. 60% 정도 넘어서는데 다른 국가들은 우리와 1인당 GDP가 비슷하거나 혹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총 자본 형성, 특히 투자, 총 고정 자본 형성의 이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제 다음 동영상 클립에서 이 동영상 파일의 크기가 너무 커지면 업로드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체적으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의 영상을 한 3개 정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지난 학기 때 학생들의 이 불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마이크 소리가 작다는 거였는데 혹시 마이크 소리가 작으면 저한테 뭐 좀 피드백을 주시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그 피드백을 좀 자주 주시면 강의 퀄리티를 제가 좀 더 높일 수 있는데 이제 강의가 다 끝난 다음에 강의 평가에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시면 사실은 그 학기에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없어지는 거니까 중간중간에 여러분들께서 가능한 피드백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